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정말 시험이 끝났고요. 저희 일단 9급 시험 회계 원리 강평을 먼저 진행하려고 해요. 일단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회계 원리는 문제가 굉장히 이게 평이했어요. 어려운 문제도 없었고 원래 저희 시험에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도 뭐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원래 한두 개씩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마련인데 저희 그런 문제 거의 없었고요. 그냥 무난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은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년 대비 문제는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회계 정보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었어요. 일단 1번 보시면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 정보 공급자이므로 수요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문구랑 착각하시면 안 돼.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경영자가 작성하고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하지만 회계 정보 같은 경우엔 경영자도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계 정보 공급자이면서 수요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워낙 명확했어요. 1번은 맞추셨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연수합계법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연수합계법이요. 연수합계법 문제가 나와 있는데 7월 1일 날 취득했대요. 어머 규중에 취득했네 하고 그냥 단순하게 삼각비를 물어봤어요. 그럼 저랑 잠깐만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X1년 7월 1일 날 취득해서 1년 지나면 X2년 6월 30일이고 또 1년 지나면 X3년 6월 30일이고요. 그쵸? 또 1년 지나면 X4년 6월 30일이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12개월은 내용의 수가 4년이고 연수합계법이기 때문에 상각률을 10분의 4를 쓴다는 거죠. 두 번째 연도에는 상각률 뭘 써요? 10분의 3을 쓰겠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요 시점부터 상각률 10분의 2가 시작되는데 X4년 1월 1일부터도 10분의 2의 상각률이 아직 6개월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X4년 6월 30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X4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10분의 1의 상각률이 또 6개월 시작되겠죠. 요 두 구간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우리 보시면 X4년의 감가상각비는 120만원 빼기 20만원 한 건 다음에 10분의 2의 상각률이 아직 6개월 남아있으니까 12분의 6 요게 뭡니까? X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각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X4년 7월 1일부터는 여기서 10분의 1이 또 6개월 시작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 고려하시면 된다고요. 계산하시면 상각비는 얼마 나오냐면 15만원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시면 여러분 현금흐름표 문제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지금 현금흐름표 문제잖아요. 현금흐름표 문제. 현금흐름표 보시면 뭔가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지만 현금흐름표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약식분계를 한번 다시 끊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약식분계를 끊어봅시다. 약식분계를 끊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로 단기 총 매출이 8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매출 80만원 끊고요. 그 다음에 현금 유입액이 6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현금이 60만원 들어오겠죠? 어머 다 했는데 매출채권은 기초대비 기말에 5만원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여기다 써야죠. 매출채권 5만원이요. 그 다음 뭐죠? 손실충당금이 기초대비 기말에 변동이 없죠? 5만원 5만원. 어머 그럼 손실충당금을 쓸 필요가 없고요. 올해 발생한 손상차손만 물어봤다고요. 그럼 대차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손상차손은 얼마겠습니까? 대차 맞추면 25만원이죠? 이게 답이에요. 그냥 한번 다 옮겨 적으면 답이 나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받고 넘겨보시면 4번 문제 물어봤는데 이 유효이자율법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답이 너무 명확했어요.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도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잘 나오니 꼭 외워달라고.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할인 발행을 하던 할증 발행을 하던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가액은 매 기말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 4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인 발행을 하던 할증 발행을 하던 상가액이 점차 감소한다고 그랬죠? 요게 틀렸죠. 너무 명확히 틀렸어요. 좋아요. 봤고요. 우리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토지를 물어봤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토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X1년 말일자로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건설 중 자산 뭐 물어봅니까? 신축하는 건물의 취득 원가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굉장히 쉽죠. 신축하는 건물의 취득 원가는 일단 남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와서 건물을 뽀개고 신축했기 때문에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고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만 토지의 취득 원가가 아닌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죠. 다만 이 경우에 주의사항은 뭡니까? 토지의 굴착 비용은 건물 지려고 굴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취득 원가에 넣어달라고 했었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토지고요. 요것도 토지고요. 요것도 토지고요. 새로운 사옥의 설계비 건물로 들어가야겠죠. 굴착 비용 아예 써 있어요. 기초 공사를 위한이라고. 요것도 토지에 들어가야 돼. 굴착 비용, 토지 정지 비용은 토지에 들어가지만 굴착 비용은 건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건설자재 구입 비용 건물에 들어가야 되고요. 차입금 자본화 건물에 들어가고요. 인건비 건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한 게 답이에요. 답을 내면 그래서 얼마? 8,350원 나옵니다. 계산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5번까지 봤고요. 6번 보시죠. 자, 6번 보시면 네, 6번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그냥 토지 재평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보시면 여기 1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기말의 공정가치가 X1년 말에 9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 요만큼 뭐 발생합니까? 재평가 손실로 당기 손익에 반영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이게 105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럼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뭘로 처리해요? 재평가 이익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요. 최초 취득 원가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만 재평가 잉여금으로 OCI에 반영하죠. 그렇죠? 그럼 보시면 평가 이익은 얼마? 10만 원.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 5만 원. 답은 몇 번? 3번이요. 괜찮죠? 여기까지 보시고 밑에 보시면 7번. 시산표를 통한 오류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단기 특강할 때도 했지만 시산표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려면 대차가 안 맞아야 돼. 대차가 맞으면 그 회계 처리 자체가 오류더라도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시산표에 자동 조정 발견할 수 있는 건 자기 검증 기능은 뭐에서만 발동이 돼요? 대차가 맞는 경우만 발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몇 번이 답이에요? 기억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대차가 맞아요. 보시면 기억만 대차가 안 맞는다고요. 지금 80만 원, 8만 원이라서. 그래서 기억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시산표로도 검증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괜찮죠? 실제 시험을 쓰면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이면 될까? 제 생각에는 7분 말도 안 되고요. 5분 정도엔 충분히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셨더라면.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서 저도 이거 계속 풀이하고 해답 작성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점수를 잘 받았을 것 같아서 조금만 좀 안도했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8번을 보겠죠. 개인적으로 문제가 조금 복잡했다 하는 건 이 8번이었는데 기초 잉여금을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시산표를 작성해서 푸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고요. 해답은 제가 따로따로 풀어놨는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산표를 그냥 작성하면 돼요. 이때 주의한 게 뭡니까? 시산표상으로는 기초이익잉여금만 나오게 되지 기말이익잉여금은 안 나와요. 왜? 시산표를 쪼개면 수익과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쪼개져서 수익과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로 옮겨져야지 기말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지. 시산표상에서는 아직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초이익잉여금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괜찮죠? 그럼 여기 자산 다시 한번 불러 모으면 돼요. 부채. 그 다음에 여기 뭐 자본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수익이 오고 비용이 오는데 요 이익잉여금은 어떤 잉여금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초이익잉여금이나 더 정확히는 기말에 당기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라고요. 괜찮죠? 그럼 자산 한번 봅시다. 자산 보시면 뭐 있냐면 현금 13만원 자산이죠. 재고자산 20만원 자산이에요. 또 자산이 뭐가 있어요? 선급비용 자산이죠. 선급비용 자산 7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체크, 요거 체크했고요. 또 자산이 있나 보면 자산이 있죠. 뭐 있어요? 미수수익. 미수수익 5만원 자산이라고 체크하면요, 요것도 자산으로 체크가 되겠죠. 자산 이제 진짜 없죠. 그 다음 우리 부채 볼까요? 부채 보시면 부채 어떻게 돼요? 매입채무 부채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미지급금도 부채죠. 미지급금 5만원이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미지급 비용도 부채잖아요. 이게 8만원. 여기까지요. 이렇게 했고요. 자본금 4만원이요. 수익 봅시다. 수익 뭐 있어요? 매출 수익이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매출 수익 12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얼마 있습니까? 10만원 있고요. 비용 급여 5만원 있죠. 지금 보시면 얘 체크했고 이거 했고 비용은 요거랑 요거밖에 없잖아요. 다 했네. 그럼 비용은 얼마? 15만원이겠죠. 여기 15만원. 이렇게 시산표를 다시 한번 써보면 돼요. 그럼 대차를 맞추면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면 이익잉여금이 얼마 나오냐면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14만원 나오게 돼요. 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사실 문제가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수익과 관련해서는 비용이나 수익이 별도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별도의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계정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8번까지 봤고요. 이것도 지워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겨보시면 9번이 있습니다. 9번 보시면 매출총 이익률법 나왔죠. 아,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럼 매출총 이익률법 보면 요거 그냥 T계정을 한번 그려보면 되죠. 재고자산의 T계정을 그리면 여기 기초, 여기 매입액 써줄까요? 여기 기초, 여기 매입, 그다음에 여기 매출이요. 여기서 매출 총 이익을 똑 떼면 매출 원가가 나오고 우리가 역산하면 기말 재고자산을 구할 수 있죠. 그럼 기초 재고자산 보시면 25만원이에요. 문제 보시면 단기 매입액이 13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매출액이 12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매출 총 이익률이 20%라고 줬으니까 여기다가 1-20% 곱하면 매출 원가로 돌아가죠. 그럼 계산하면 매출 원가가 얼마 나올까요? 80% 곱하니까 얼마 나올 겁니다. 80% 곱해볼까요? 96만원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기말 재고자산은 역산하면 자연스럽게 얼마 나오냐면 59만원 나오게 돼요. 괜찮죠? 근데 이 59만원 기말 재고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홍수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가고 15만원의 상품이 남아있다니까 요 59만원에서 추가로 15만원 빼주면 소실된 금액 얼마? 44만원 나오게 되겠죠. 다음 몇 번? 3번이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본이 요즘에 말 문제가 잘 나와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아이고. 네, 보시면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의 차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애들은 자본 조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가 틀렸냐면 여러분, 자본 조정의 정확한 뜻은 자본의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차감 항목만 자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의 가산 항목이라 하더라도 임시 계정들은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2번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상한 우선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네, 상한 우선주. 상한 우선주 같은 경우엔 상한 우선주를 발행한 발행자가 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면 부채로 분류하고, 발행자가 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면 자본으로 분류하죠. 그럼 발행자가 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따져요? 발행자가 상환의 의무가 있거나 투자자가 상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면 부채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보시면 발행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발행자는 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요. 그럼 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면 부채로 보자고 했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나머지는 별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10번까지요. 자, 11번 가보시죠. 11번 가보시면 아우 그냥 보고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몇 번인 거? 3번인 건 명확해요. 왜냐면 보고기업은 법적인 실체에 따라서만 존재하잖아요. 우리 연결재무제표에서도 간략히 얘기했지만 실제로 연결재무제표는 법적인 실체는 없어요. 주 LG가 있고 LG전자가 있고 LG화학이 있어. 다 따로따로 법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하나의 회사로 본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경우에는 법적인 실체와는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법적인 실체와 일치해야 된다? 틀린 답이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봤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해볼게요. 당연히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산의 T계정상으로 자산의 차변에 기재하면 증가한 거고 자산의 대변에 기재하면 감소하는 거라고요. 그럼 용역수익으로 7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수익으로 돈 벌면서 현금이 증가한 거고 차입금 10만원은 차변에 나왔기 때문에 차입금을 빌려오면서 현금이 는 거라고요. 소모품 5만원 어떻게 돼? 소모품 사용하면서 현금이 빠진 거고 비품 사면서 현금이 빠진 거고 미지급여 지출하면서 현금이 빠진 거겠죠. 그럼 읽어보시면 뭐가 틀렸냐면 3번이 틀려요. 차입금 상환으로 현금을 지출한 게 아니라 차입금의 차입으로 현금이 증가한 겁니다. 괜찮죠?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고요. 13번 보시면 매출액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매출총 이익률법을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죠.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일단 보시면 또 재고자산의 T계정을 그려볼게요. 그럼 재고자산의 T계정을 그려보면 기초 재고자산이 6,000원 있고요. 지금 매입액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기말 재고자산이 5,500원이래요.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매입액을 알려면 지금 매입 채무를 봐야 되는데 매입 채무의 T계정을 보면 기초 매입 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현금 지급액이 있고 기말 매입 채무가 있다고요. 보시면 기초 매입 채무가 4,000원이고 기말 매입 채무가 6,000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입 채무 간소액이 17,500원이야. 그럼 올해 외상 매입은 얼마예요? 요 금액이 되겠지. 계산하면 올해 외상 매입액이 얼마 나오냐면 19,500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 T계정상에 매입액이 19,500원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델차가 일치해야 되니 매출원가는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계산하면 매출원가는 자연스럽게 2만원 나오게 돼요. 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매출액 물어봤죠? 아시죠? 매출은 매출원가에서 매출총 이익 더한 거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 매출총 이익 더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된다고요. 그럼 매출총 이익 얼마예요? 5,000원이죠. 매출 얼마 나와? 25,000원이요. 괜찮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봤고요. 우리 14번 보시면 요게 그래도 좀 까다롭게 생각했으면 까다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도요. 이거 연구실에서 풀이할 때 회계 처리를 끊었답니다. 여러분도 끊으셔야죠. 그럼 수정분계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수정분계를 끊어봐야 되는데 8월 1일 날 건물을 1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고요. 2,400원을 임대 수익으로 기록했대. 근데 8월 1일 날 임대했기 때문에 8, 9, 10, 11, 12 5개월만 수익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7개월은 자산으로 부채로 기재해야죠. 그럼 회사가 다 수익으로 기재했다고 했으니까 수정무게가 끊으면 어떻게 돼요? 임대 수익 나머지 7개월치는 취소하고요. 여기 뭐 잡아주시면 돼? 선수 임대료라는 부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계산은 어떻게 돼요? 2,400원인데 1년치 임대료 중에서 아직 7개월 남았잖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 1,400원 1,400원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만원 대여했대요. 1년 후에 연이자율 4%로 회수하기로 했대요. 그럼 뭐 해주셔야 돼? 10, 11, 12 3개월의 이자 수익은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미수 이자 받을 권리가 생겼어. 잡고 이쪽에 이자 수익 잡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원 곱하기 4%
올해 이자 몇 년? 몇 개월? 3개월 해주시면 되니까 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0원 나오죠. 100원. 좋아. 여기까지 했고, 세 번째로 보험료 볼 건데요. 보험료도 보세요. 보험료 보시면 보험료를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 비용 처리했대요. 근데 올해는 11월, 12월 2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2개월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미리 낸 보험료니까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너 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미쳤나봐. 보험료 취소하고 선급 보험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400원 곱하기 2년이니까 24개월 중에서 몇 개월 남아있어요? 22개월 남아있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200원이요. 보험료 2,200원 취소하고 선급보험료 2,200원 자산 잡아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자산. 자산 어떻게 돼요? 미수이자 100원 늘고요. 선급보험료로 자산 2,200원 늘죠? 그쵸? 그 다음 우리 또 뭐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자산 여기까지 되고요. 응? 좋아요. 두 번째로 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부채 보시면 선수 임대료라는 부채가 1,400원 증가하죠. 이것도 틀렸고요. 부채는 물어보지도 않았네. 비용 어떻게 돼요? 비용 보시면 비용 어디 있어요? 여기 보험료. 비용은 2,200원 줄죠. 여기 보시면 수익 어떻게 돼요? 지금 임대 수익으로 1,400원 줄고요. 이자 수익으로 100원 늘죠. 이것도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보면 비용이 줄었으니까 단기 손익에는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괜찮죠? 그 다음 수익이 1,300원 줄었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 손익이 900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900원 증가. 4번이 답입니다. 요건 회계 처리를 다 끊어보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정말 이거 너무 쉽게 물어봤죠. 아이고. 네, 15번. 15번 보시면 여러분 다른 건 다 뭐 할 게 아니고 기억나세요?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무조건 IFRS를 채택하는 게 아니죠. 어떻죠? 외부 감사를 상장 기업이면 IFRS지만 비상장 기업이면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원하면 IFRS를 쓸 수 있죠. 또 비상장 기업이고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쓰지만 원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 IFRS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틀렸습니까? 얘가 틀렸죠. 외부 감사를 받는다고 무조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건 아니에요. 비상장이라면 IFRS가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16번이요. 이거 전 개인적으로 이거 우리 단기 특강 했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단기 특강에서 마지막에 요거 딱 한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세요? 요게 나와서 진짜 기뻤어요. 진짜 기뻤습니다. 이거요. 볼게요. 뭐 저만 기억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기뻤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 유동 비율이 지금 400%래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잖아요. 근데 지금 유동 자산은 모르는데 유동 부채가 10만 원이니까 유동 자산은 40만 원인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당자 비율이 100%인데 당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유동 부채 분모로 놓고 분자는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 빼주죠. 그럼 이가 100%가 나오려면 재고 자산 얼마 나오면 돼요? 30만 원 나오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될까? 지금 재고자산 평균 처리 기간을 줬으니까 재고자산을 회전율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회전율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1년을 재고자산 평균 보유기간으로 나눠도 나누지만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눠줘도 나오죠. 보시면 기초 재고자산이 10만원이고 기말 재고자산이 30만원이니까 두 개 더한 거 평균 내면 20만원 나와요. 그럼 요게 10이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200 나오겠죠? 매출이 300이고 매출 원가가 200이니까 매출 총 이익은 얼마? 100만원. 괜찮죠? 봤습니다. 16번까지. 넘겨보시면 17번인데
네. 17번. 와, 얘는 진짜 계산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피를 토했잖아요. FVOCI 지분 상품은 처분 손익 인지 안 해? 아니죠. 재분류 주종을 허용 안 하는 거지. 처분 손익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다만 수수료가 없으면 처분 손익은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수수료가 나오면 그 수수료만큼 처분 손실이 나온다고 했어요. 요거 문제 보시면 처분했는데 수수료가 없어요. 그럼 처분 손익은 얼마 나와야 돼? 0. 답은 몇 번? 4번. 그쵸? 이거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쵸? 여기까지 봤고요. 선생님, 그래도 강평인데 좀 뭐랄까, 좀 더 많이 쓰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강평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저 정도 쓰셨어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솔직히 20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테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강평 지금 제가 하는 건 제가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요 정도 써보시면 된다고요. 요 정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전에 풀었던 17번 같은 경우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쓸 것도 없었어요. 그냥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봤고요. 18번 볼게요. 재고자산 조정 문제가 나왔죠. 정말 오랜만에. 그럼 내재고인 거랑 내재고 아닌 걸 좀 가려내면 되는데, 지금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가 11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돼? 1단계 이게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 2단계 마이 재고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되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는데 도착 안 했대요. 창고에 없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재고 아니야. 고려할 거 없겠네. 두 번째, 시용 판매했는데 50%만 구매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럼 구매 의사를 표시한 건 내 창고에 없고, 구매 의사를 표시했으면 판 게 맞으니까 내 재고 아니죠. 고려할 게 없겠네. 하지만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건 내 창고엔 없지만 팔린 게 아니니까 여전히 내 재고라고 했죠. 그럼 가산해줘야겠네. 4만원에 50%니까 얼마? 2만원은 더해줘야겠네요. 그쵸? 보시면 담보로 제공했대요. 내 창고에 보관 중이고 실사에 포함되어 있대.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 거예요. 그럼 창고에도 있고 내 거니까 고려할 거 없겠네. 그럼 정확한 기말 재고는 얼마입니까? 13만원. 그럼 보세요. 재고자산 T계정을 그려보면 기초재고가 얼마래요? 10만원. 단기 매입액이 얼마래요? 20만원. 근데 찐 기말재고 얼마예요? 요거 두 개 더해서 13만원. 그럼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 17만원. 금방이죠? 좋아요. 자, 이제 19번인데 요것도 손실중단금의 회계 처리를 명확히 아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오류 수정이지만 오류 사항이 오류 사항이 아니야. 그냥 결산 수정분계만 반영하면 돼요. 그럼 손실중단금의 T계정 모양은 우리 기억하실 테니까 보시면 기초 손실중단금이 있고요. 손상이 확정되면 손실중단금이 줄죠. 그리고 기말되어야 하는 손실중단금이 나오고, 대차로 손상차손 올해 손실중단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기초에 손실중단금이 20만원 있고 기말에 손실중단금이 25만원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근데 손상 확정된 금액이 7만원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돼서 아주 그냥 못 받기로 했던 금액이 7만원 있대요. 그럼 대차를 맞추면 여기 얼마 나옵니까? 12만원 나와야겠네. 그럼 이것만큼 올해 손상차손 잡고 손실중단금 잡으니까 마이너스 12만원 오겠죠. 괜찮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래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어떻게 상각 안하고 기말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죠. 20만원짜리가 25만원이 됐대요. 그럼 당기손익에 5만원 플러스 아닙니까? 요거 다 반영하면 당기손익에 7만원 마이너스인데 수정 전 당기손익이 15만원 있으니 올바른 당기손익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8만원 나오겠죠?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3만원 있었어. 기초의 이익잉여금에 올해 정확한 당기손익이 3만원만큼 기말의 집합손익을 타고 이익잉여금으로 갈 거니까 기말 이익잉여금은 얼마 나오겠어요? 11만원. 너무 쉽네. 다음 몇 번? 3번이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봤고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붙이면 사채의 상환손실 물어봤는데 요것도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X2년 초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 발행 금액이 9503이잖아요. 보시면 9503인데 이자율이 10%니까 X2년도 말에 유효이자가 얼마? 950원.
반올림 좀 하면. 근데 현금은 얼마만 받았어요? 800원만 받았으니까 나머지 150원은 너 받을 돈에 너 얹어줄게 해서 얹어준다 그랬지. 그럼 기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9503에다 150원 더하면 되니까 9653 되겠죠. 그거를 9,800원 지급하고 상환했대요. 그럼 현금 얼마? 9,800원 나가는데 사채 순액으로 얼마 없어져요? 9653 없어지죠. 대차를 맞추면 여기가 빵꾸네. 얼마나 빵꾸가 납니까? 147원만큼 빵꾸겠죠. 어떤 자리? 손실 자리. 답은 몇 번? 2번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뭐 실제로 요 강의를 올해 시험 보신 분이 보실 수도 있고 이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정말로 시험 문제 풀듯이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에서 요 정도 쓰시고 푸셔야 돼요. 이거 왜 쓰면 그 시간을 갉아먹는다고요. 이렇게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그 발표가 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